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의 사전투표가 어제와 그제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본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꼽곤 합니다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기에 투표 동료 캠페인 그리고 SNS를 중심으로 한 투표 인증 문화, 이것도 영향을 끼쳤는지가 궁금한데요. 자, 오늘 토닥토담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동료와 투표 인증 문화, 어떤 현상인지 짚어보고요.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이제 6월 3일 본투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투표 참여 꼭 하라는 동료 캠페인, 그리고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시죠? 민주주의의 꽃, 소중한 권리 행사 취지가 아닌 이 이면에 숨은 의도는 혹시 없을까요? 또 투표를 하고 나면 투표 인증을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투표 인증을 하는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끔 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투표 인증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네. 세 분께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세 분은 사전 투표를 주로 하십니까? 본 투표를 주로 하십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는 사전 투표를 더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기간이 본 투표는 당일 하루만 할 수 있는데 사전 투표는 이제 길게 할 수 있고, 또 혹시 본 투표 날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잖아라고 해서 투표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미리 가서 일단 하고, 또 편의성도 무시하지 못해서 이번에도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마쳤는데 이 첫날 사전 투표 하셨구나. 아침에 가서 했는데 많은 분들 계셔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번에? 제가 오래 기다리진 않았는데 그 시간대에 비하면 그래도 기다리긴 기다려서 열기가 뜨겁다 이런 생각을 그래요? 진짜 체감했습니다. M장은? 네. 그 요새 말로 투표 마렵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양한 참. 생리현상에 비유해서 네. 그 정도로 빨리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앞에 화장실 보이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 그래도 첫날 문 열자마자 가서 했습니다. 오픈런 하셨구나. 네. 저 6시 시작인데 5시 40분에 갔거든요. 근데도 줄 서 있더라고요. 오. 네. 진짜 대단하다. 저번에 혹시 그 M장이 저희 댓글 다셨나? 네. 그러면? 아니, 딱 똑같은 사연이 있었거든. 네네. 아니겠죠? 오픈런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한 번씩 해보시길 좀 권하는 게 약간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시에 투표 시작할 때 이번에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시작합니다. 투표인들은 투표소로 입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격식을 차려서 안내 멘트가 나와요? 안내 멘트가 아니라 직접 나와서 그 선관위 녹음된 게 아니고요? 네. 선관위 그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그렇구나. 육성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감동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은요? 전 그냥 슬쩍 가서 슬쩍 하고 있어요. 살짝 세 분 다 사전 투표하셨구나. 그러네요. 저희 세 분 다. 저는 계속 본 투표했는데. 근데 아니 제가 본 투표한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니죠. 근데 잘하신 거죠. 저 이게 구박받았어요. 왜 사전 투표하냐? 아니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약간 그런 인식이 생겼어요. 이제 본투표하면 약간 어르신.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투표장에 가서 주변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게 되긴 하더라고요. 어떤 층이 오셨을까? 남성이 많으실까? 여성이 많으실까? 그러니까 세 분의 젊은 층? 경험 어떻게 좀 살펴보셨어요? 그러면 누가 맡은 거예요?
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르신들도 많이 네. 계시고. 근데 원래 사전 투표의 도입 취지는 아까 조금 전에 장유미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본 투표 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네.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이제 일정이 있어서 투표를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날 투표하시라 해가지고 이제 도입된 게 사전 투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략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경향도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전 투표가 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나라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을 보고 또 결집하는 쪽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정치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사전 투표 끝나면 사전 투표율을 가지고 네. 막 분석을 맞아. 하면서 판세 분석을 네네. 하는. 네. 누구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 그러면 편의성하고 동원성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편의성을 위해서 편의성을 높이면 좀 더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동원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 번만 투표를 했었으면 안 오셨을 수 있는 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드려서 좀 더 많은 참여를 원한다. 뭐 이런 취지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면 본투표하는 건 잘못은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럼요. 구박하지 네. 마세요. 결국 투표라고 하는 게 근데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참정권, 국민의 네.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참정권이라는 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제 이거의 어떤 가장 핵심이자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투표다.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참정권의 행사.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권리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 또 의무일 수도 있다. 의무일 네.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보니까 아예 이 투표를 독려하는 게 아니라 강제하는. 강제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제라는 표현까지 뭐냐면 그래서 아예 페널티를 주는 투표를 안 하면 네. 페널티를 주거나 투표를 하면 메리트를 주는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이제 간접 강제라는 표현을 우리도 쓰는데 뭘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 이걸 안 하면 뭐 금전적으로 페널티를 줄 거야. 이런 게 이제 간접적인 형식으로 강제를 하는 건데 예.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예. 호주가 그렇고요. 브라질, 콩고, 에콰도르, 피지,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샤프하우젠이라는 주, 그리고 튀르키예, 우루과이, 북한 등이 그런데요. 예. 호주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투표를 못했어. 그런데 제가 일정상 출장 때문에 외국에 출타 중이었어요. 지방에 출장을 가느라 제가 못했어요. 아니면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또 투표를 안 하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정치 참여 자체를 금기시하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례도 하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투표도 하지 않는데 이런 소명을 하면 봐주는데 이런 소명서가 없으면요. 50호주 달러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금? 예, 이게 한화로 치면 한 4만 5천 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고요. 근데 두 번 안 했어? 그럼 75호주 달러로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기 싫어서라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요. 선거마다 이제 뭐 대선, 총선, 지방선 좀 다른 것 같은데 대략 100리라 이게 한 3만 원 정도 또 페널티가 있고요. 볼리비아에서는 좀 심한데요. 3개월 동안 자기 계좌에서 월급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너무 계좌 동결? 예, 거의 동결. 멕시코도 상당히 심한데 투표에 불참하면 카드 결제,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모든 은행 신용거래 1년간 금지. 예. 신용거래 그거는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투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안 해? 그러면 권리도 행사하지 마.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런 거죠. 변호사로서 어떻게 이런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든 게요. 내가 정말 뽑지 않음으로써 내 정치적인 의사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기권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이죠. 그러니까요. 안감으로써. 그러니까 이걸 마치 다 전부 다 가야 된다. 그래서 더 왜곡될 수도 있지 않냐. 안 하고 싶었는데 가서 또 그냥 뭐 찍으면서 이 표심 같은 게 굴곡되는 그런 불이익은 없을까? 이 나라들은 이렇게 할 때 과연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됐나? 이런 의문은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그럼 무효표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찍을 사람 그러려고 없으면. 가는 것도 그러니까 좀 사이에 경계선에 찍으면 무효표 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죠. 네. 근데 실제로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의무투표제를 하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년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투표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러한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건 매우 중히 여겨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보면 최근에 한 3, 40년, 4,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도 투표 참여가 지속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골머리를 썰고 있다. 근데 보면 의무투표제 저도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인데 뭐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호주나 벨기에 같은 곳을 보면 80% 후반이나 90% 정도 나오더라고요. 투표율이. 그 얘긴즉슨 효과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 제가 어딘가 책을 보다가 봤는데 그 영어 중에 IDIOT인가 이디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래요. 그렇죠. 네. 근데 어원이 이게 그리스어인가에서 나오는데 어떤 바보냐면 폴리스 그러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이 돼도 정치에 관심 없고 참여도 안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단어의 원래 어원이. 그게 네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민주주의 전통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가 공동체의 구성원인데 관심이 없어? 너 맞아? 우리 여러분 또 제정신이야? 뭐 이런 비슷한 아마 정서가 그리스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단어까지 나왔다. 근데 뭐 형사 사건 뭐 수사받고 이럴 때도 묵비권을 보장하잖아요. 네. 그게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선거 투표에서도 저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과 민간 가리지 않고 투표 독려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눠서 보죠. 공공 부문에서 하는 투표 동료가 있고 네. 민간 부문에서 하는 투표 동료가 있는데 일단 공공 부문. 그래서 투표를 관장하는 곳은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거는 뭐 얘기하고 말 것도 없고 너무 당연하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종종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 독려를 하는데 이게 종종 오해의 대상이 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이제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투표 동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전라북도가 그랬는데 참여 동료 1인 피켓 홍보를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도 이제 이 전남 지역은 투표 참여도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피켓은 전북이 아니라 전남도지사였습니다. 네, 정정을 좀 해드리고요. 어쨌든 그 실제로 투표 참여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긴 한데 이 전남도지사가 어느 당 소속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해 보면 사실 투표 동료가 마치 어디를 찍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뉴스에서 보니까 어느 지자체가 기초단체였는가요? 투표 동료 현수막을 달았는데 문구의 색깔을 가지고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논란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현수막을 봤는데 이를테면 부산 해운대구 이제 국민의힘 이제 출신 지자체장이 있고 부산 강서구 사하구도 또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이 현수막을 보면 이거 국민의힘에서 내건 건가? 그러니까 문구는 일단 투표합시다. 사전 투표도 합시다 했지만 그냥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색깔은 국민의힘 색깔인데. 근데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의 이제 경기 화성시는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인데 거기서도 투표 독려하는 제가 플랜카드를 봤거든요. 근데 저 보면 이거 민주당에서 걸었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문구만 있을 뿐이지 유권자들한테는 이거 특정 정당에서 내걸었네라고 인식할 수 색깔 있게끔 때문에? 되고 색깔 때문에. 근데 색깔을 규율하는 건 투표 동료에 있어서는 이제 뭐 선거법이나 선관위 지침이나 이런 건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 농반 진반으로 하지만 그러면 색깔을 태극으로 그러니까 글자를 반을 잘라서 위는 빨간색, 밑은 파란색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다른 정당이 반발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 빨강, 파랑만 쓰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노랑도 있어야지. 노랑도 있죠. 주황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투표 동료는 그냥 다 까만색으로 통일하시죠. 그럼 우리나라 문화에도 까만색이 뭔가 삼가 조이를 편다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안좋은 느낌이 있으니까요. 근데 특정 색깔이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이건 과민 반응일까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저는 그렇게 오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으로 했다 또는 파란색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 그것 때문에 투표를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반대로 투표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너무 예민해진. 너무 과민 반응이다. 근데 현실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색깔 자꾸 바꾸잖아요. 네. 당색을 그러니까 바꾸기도 당도 하죠. 좀 그래서 제가 지금 불현도 떠올랐어요. 제 정당이 모여가지고 신사 협정을 하는 거예요. 색깔을 중립 색깔을 하나를 우리가 합의를 보자. 그래서 정당이 네. 만들어질 때 이 색은 못 쓰는 걸로. 그래서 이 색만 가지고 투표 동료나 이런 걸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넣든 거야. 무지개 색깔로 하자. 다 글자마다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지자체에서도 투표 동료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맞아요. 네. 다만 이제 그 문구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제 정당이 모든 정당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발상도 바꾸고 요즘 이제 그 재난 문자 보통 보내는데 네. 꼭 재난 문자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알림 문자가 있거든요. 저한테도 왔어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도 아니야. 전혀 다른 지역인데 저한테 투표합시다라는 알림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알림 문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색깔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수막 안 걸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도 안 들고? 근데 그것도 그게 또 좀 돈은 좀 대량 약간 들겠구나. 발송 문자는 대량 발송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이제 특정 정당의 타이틀을 걸고 하니까 아우 불편하다 이런 거 왜 보내냐 막 이런 분들도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면 제가 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자체에서 이제 투표 동료가 종종 논란이 되는 게 지자체장이 당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치시켜서 자꾸 해석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그러면 오로지 딱 하나만 당위성을 벗어나서 실효성 측면에서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투표 동료를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그냥 의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좀 하는 당위적으로 것 같아요. 보면 시비거리는 안 되는데 네. 이런 논란 있고 하니까 실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그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계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네. 근데 선관위도 열심히 하잖아요. 네. 방송사도 하잖아요. 네.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십니까? 선거판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느 지자체가 무슨 당 출신인지를 아니까 거기에 투표율이 얼마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지율이 나왔는지로 바로 그게 그런 부분을 그게 네. 지자체장이 인사국과 소속되어 비슷해. 있는 정당에서 네. 공천과 성과 평가의 지표로 삼는 네. 이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무리수를 두는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지금 장유미 교수가 표현을 잘해서 무리수에서 오해의 소지가 말 그대로 보는 사람들에 의한 오해냐 아니면 제작하는 쪽에서 실제로 오해의 소지를 남기느냐 미묘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네. 왜냐하면 당장 뭐 첫날 본인 지역구의 지지율이 낮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정치인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투표하라고 하면 유권자들은 누굴 뽑기를 원하는지 또 다 알게 되잖아요. 예, 다 당 소속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내거는 현수막이 뭐 또 실제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요청. 네, 그리고 또 시민 한 분 한 분의 판단이 분명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다 지성을 발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꼴보기 싫으면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개인의 지성과 판단에 좀 믿고 맡길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규제하기 시작하면 또 사전투표 정체에 좀 위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실이 있더라도 얻는 득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웃지 못할 현상이 이제 그 빚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방송에서 전하니까 이수정 그 교수가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네. 그 투표 동료 그러니까 투표 알리는 어떤 그 현수막의 수직 네. 일자를 가지고 네. 수직으로 그걸 갖고 1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앞단어와 뒷단어 사이에 이 경계선을 그은 거죠. 예.
그죠. 근데 그거가 기호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이분이 어디에 문제의식을 가졌는지를 전혀 몰랐었어요. 기사를 한 두세 번 읽고 뭐를 1번으로 봤다는 거지? 봤더니 그 구분하는 선. 수직선. 예, 수직선. 그거를 그러면 사선으로 쳐야 된다는 소린가? 아니면 이거 직선으로 해서 이걸 1번. 근데 이거는 정말 과몰입해 있다. 이거는 좀 상식에는 되게 벗어난 판단을 해서 되게 이 국면에 화가 나 있나 보다. 항상 모든 걸 그 프레임으로 좀 보는 분인가 보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고 동의하시면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지적하면서 아니 그런 것까지 문제 삼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그 이후에 생기는 논란마저도 또 이제 공론화되면서 그 부분 성함대로 수정돼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분 뭐 교수님이셨고 여전히 교수님이신가요? 네. 그다음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하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 갖고 계셨었는데 정치에 몰입하고 나서 참여하시고 나서 좀 이렇게 망가진다는 느낌이 좀 강해서 좀 그렇고요. 근데 또 그분을 보면 또는 그 계통에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은유인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편집병이라고 하는 말을 그 사회과학자들이 가끔 씁니다. 편집병이라고 하는 건 피해망상, 박해망상 같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외부의 일들을 모든 사연들을 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생각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그 사선 또는 빗금이라고 하는 걸 일자로 읽게 되는 건 금방 말씀드렸던 편집병의 혹시 결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근데 뭐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라든지 뭐 현수막 투표 동료 현수막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빚어지는 것이 뭐냐면 공공부문에서의 투표 동료라고 하는 범주에서 공공부문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것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투표 동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기본 이 출발선에서 시작이 되니까 결국은 어떤 경우는 정당한 논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왜 논란이 되지 않은 어떤 이런 어떤 코미디 같은 것도 이제 그러니까 빚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투표 동료라고 하는 것에서의 중립적 동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있는 것인가. 특히 요즘처럼 박빙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 강대강. 네, 맞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투표율을 가지고 정당이 아전 인수석 해석도 많이 하는 선거 풍토에서 중립적 투표 동료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 말씀 드렸고요. 본격적인 얘기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민간 영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권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투표 동료. 투표 인증. 사실 투표 인증 행위라고 하는 것도 투표 동료의 하나의 일환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문화로 자리 잡았고 저만 해도 제가 나가는 한 방송에서 인증샷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사에서? 방송사랑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한다고 이미지 파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손등에 찍고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되게 아이디어가 이제 민간 영역에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한 지방의 일간지 이게 전남일보인데요. 이 본인들이 투표소에 이제 찍고 다른 종이에 찍고 오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걸 되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를테면 내 아이의 내일을 위해에서 동그라미를 없애고 위해 투표 이렇게 하면 그 이응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기표도장을 찍을 수 있게. 또 이를테면 민주주의의 조와 요 할 때 요에서 이응 빼고 그 위에 찍을 수 있게. 그게 되게 아이디어가 좋고 이런 거 찍어서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건 참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M장은 사전 투표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뭐 인증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동영상도 찍고 그 서서 6시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멘트 나오는 것도 영상에 그래서 담겨져서 계속 이제 보관할 수도 있고 또 방송사에서 원하는 곳이 있어서 보내주기도 했고요.
그래요? 네네. 오, 방송사에서 많이 원하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 출연자들도 이렇게 투표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투표 동료를 하시려는 거 근데 같더라고요. 방송사는 그걸 가지고 또 투표 동네 방송을 하나 그러네요. 보구나. 네. 어,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그래서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자료 제공비 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출연료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프리랜서가 그렇게 그런 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옆에서 말씀드려야겠네. 그런데 유권자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민간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색을 드러내는 투표 동료, 투표 인증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를테면 연예인분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투표 인증을 하면 어느 정당 지지, 또 빨간색 옷을 입고 했다라고 해서 또 이 연예인은 누구를 지지하는구나라고 되게 기계적으로 하니까 연예인들이 아주 이제 제가 봤던 건 BTS의 한 멤버가 완전 검은색으로 장착을 하고 한 여자 아이돌 멤버는 본인이 손목이 아파서 아대를 파란색으로, 근데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매번 이제 차고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를 일부러 들고 인증샷을 남겼더라고요.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중화합니다라는 멘트까지 달아서. 그러니까 되게 이곳에 조심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조가 투표 인증 샷을 이제 SNS에 올리는데 엄지척을 해도 이건 1번으로 간주되니까 그렇죠. 불법. 네. V를 하면 2번을 강조하니까 불법.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일단 법을 벗어나서 네. 어떻게 유권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치적 의사표현. 아니 우리 근데 언제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요즘 정말 지난 6개월 정도는 좀 과할 정도로 돼서 좀 많이 힘드네요. 정서적으로 예, 그러니까요. 손가락 모양, 색깔. 교수님은 6개월이지만 지금 어디 지금 네. 한전하고 어디? 힘드시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며칠 갖고 까불지 마세요. 아니 근데 유권자로서 내가 정책 의사 표현할 자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책 의사 표현 중에는 나는 누구를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누구를 찍어주세요 하는 것도 정책 의사 표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금기시하니까 저만 해도 아까 인증샷을 찍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사진 찍을 때 이제 V 하잖아요. 근데 이거 V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게 마치 2번을 독려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고 진짜 엄지척은 1번. 그러니까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나 누구 지지한다. 언론사들도 특정 네. 후보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고 전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언론사 있지만 다 어디 지지하는지 알잖아요. 중립적인 언론이라고 분류되는데도 과연 기계적인 중립이란 게 저는 존재하는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그런 걸 보면 좀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제가 조금 잘못했죠. 교수님이 조금 전에 힘들다고 하셨던 게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니까 짜증난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짜증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가 짜증나는지. 네. 아니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 관련돼서 관계 없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말 그대로 저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연예인들 굉장히 선남선녀에다가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노출이 되면 그 양반들을 향한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과 관련된 것 같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에 의해서 곤란을 겪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몇 개월 혹은 몇 년 낙인이 찍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양반들을 보게 되면서 저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의사표현을 대중들에게 했을 때에 그런 식의 과도한 페널티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러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표 동료 캠페인을 보면 상투적 문구가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네.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정책 의사를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정당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까지가 돼야 완결된 정책 의사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왜 막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코미디언으로 방송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미국의 코미디언들 같은 경우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정치 색깔을 뭐 가감 없이 드러내고 대통령 비판하고 이러는 것도 수위가 뭐 어마어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을 비추는 장면을 보면 뭐 관객들의 이 정치적 지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냥 코미디는 코미디로 인정하면서 다 같이 웃는 장면들이 잡히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까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래서 곰곰이 좀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아봤을 때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드러내는 건 이념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이념에 따라 생과사가 갈리던 시절들이 있었죠.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해서 그 구성하고 있는 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른바 셀럽이 SNS에 이건 투표 동료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어떤 일상을 알리는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 너 1번 후보 암시했지. 너 2번 후보 암시했지. 그러면서 막 메타작을 가하는 이 문화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그건 좀 과도하죠. 그만큼 좀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다들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도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 의식과 문화의 측면이 있는 게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걸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죠. B라는 사람이 나는 아닌데 당신은 알파를 지지하면 나는 베타를 지지한다. 해가지고 그럼 누가 오르냐 토론할 수 있죠. 물론 술자리에서 하다가 가끔 주먹 다짐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뉴스에 나오지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집단 린치를 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오히려 시민에 의해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 참정권을 오히려 시민들이 제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되게 잘못된 문화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아전인수격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에스파 멤버 카리나 씨가 스트릿 패션해서 이제 무슨 점퍼를 입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빨간색 이자가 크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이 제작한 옷도 아니고 그걸 한 특정 이제 인터넷 이제에서 파는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금액도 있고. 그런데 그게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내리기도 하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도 했는데 정치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칭하는 정당에 소속돼서 이제 지지하는 한 또 그 연예인 분이 응원하겠다. 뭐 산업 용사를 뭐 지지하는 그 뜻을 높이 산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니까 이 연예인으로서는 더 곤혹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리고 바로 사진을 내렸는데 그쪽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이용을 많이 했죠. 사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면서 아, 이분도 우리랑 같은 생각이었어 라면서 건들면 다 죽어. 네, 그러니까 선전용으로 오히려 이용을 했죠. 네, 오늘 이수정 교수님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수정 교수가 있어요. 이 칼이나 건들면 다 죽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응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모 연예인이 모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면서 뭐 밥줄이 끊긴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이 있었죠. 애도 무릅쓰고. 이제 그게 현실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해서 밥줄이 끊길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 풍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도의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선거법 문제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참정권을 보장을 하는데 정책 의사 표현을 상당 부분을 이렇게 엉두르고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장에서도 뭐 여러 이슈가 있기도 했고 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미리 배부한 거, 뭐 물론 이제 잘못입니다. 잘했다고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모든 걸 좀 안 되게 못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기표소와 관련해서도 많은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투표 동료를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되게 그걸 억누르는 이런 양쪽의 모든 게 지금 공존하는 게 되게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그 역사적인 기억도 좀 어느 정도 흔적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법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틀어 막으려고 했던 데에는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어떤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19 혁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촉발이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든 금력에 의해서든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선거의 표심을 왜곡하려고 했던 시도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런 데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잘못된 나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걸 차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사회 대다수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미 그런 어두운 과거 역사는 일정 부분은 그래도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좀 재검토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하는 개그 프로그램을 하던 이제 코미디언을 하다가 이제 뉴미디어로 넘어오면서 정치 시사 방송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럼 아직도 코미디를 하는 주변의 동료들은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 해요. 아, 다시는 이제 코미디는 할 생각이 없냐라는 식으로 다시 지상파는 안 할 거야? 결혼해서 왜냐면 제가 정치 시사 방송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다리 끊고 갔다고 생각해요. 돌아올 수 없다고. 그런 인식들이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리고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 네, 방송인들이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들이 파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네. 그게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면 누군가가 정치색을 드러낸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종합해서 보면 선거법이 촘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금방 MC 장관 말씀하신 데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규정해 주지 않으면 뭔가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벌리고 들어가서 뭔가 자신들을 위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 또는 정치 엘리트의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은 그것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선거법을 통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실효성 부분인데 한 1000번 양보해서 유명인은 그러니까 그 대중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렇다고 쳐요. 저는 그것도 인정을 못 하겠지만. 네. 근데 그냥 장사 미사 무명의 홍길동과 성춘향이 네. 자신의 SNS에서 저 누구 찍었어요? 이러면서 투표 인증을 하는데 그냥 투표했다라는 것만 아니라 저 누구 찍었어요로 했어요. 그러면 그게 선거 표심에 악영향이나 왜곡을 시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법이 위에서 마치 이 유권자 시민들을 내려다보고 되게 좀 모자란 전제로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바로 그럼 그거죠. 예, 누가 보면 나도 그럼 1번 찍어야지. 내지는 어머 얘가 2번을 찍었으니까 나도 2번 찍어야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로 아주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 전제로 한다는 거 거기에선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는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측면이 있는 약간 거죠. 그런 표현이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자신의 소중한 한 행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뭔가 좀 덜 떨어졌다. 그러니까요. 예, 약간 그렇게 보는 느낌이죠. 그렇게 간주한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 들으니까 되게 불쾌하네요. 네. 아,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 가장 기본 발상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거고요. 학자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선거법 자체가 잘못돼 있다. 네. 잘못됐다면 뒤집혀 있다. 네. 원래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만 선거운동 기간이야. 나머지는 선거운동 하면 안 돼. 네.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권을 목표로 하는 게 정당이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그 조직이 정당인데 그래서 정당의 활동은 1년 365일이 권력 획득을 위한 과정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정당한테 1년 365일 중에서 350일은 선거운동 하면 안 돼가 그렇죠. 말이 되느냐. 맞아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포지티브 방식이 있고 네거티브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재를 하는 것도 요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접근법이 있고 정반대 요것만 돼. 요게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냐면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일상적인 어떤 그 국민들의 참정권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제한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법 체제의 좀 근본적인 정치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 저기 여론조사 발표 금지하는 그것도요. 거. 맞아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정보 규제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그것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장난쳐서 네. 표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사전 차단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역설적인. 그러십니까? 심지어 여론조사가 왜곡될까봐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정당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는 일단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공표를 못하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읽히는 근데 거예요. 그게 실효성 부분에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 특정
특정 대선 때 네. 오후 3, 4시에 특정 세력에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맞아요. 조직 플레이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의 당일날 투표일 당일날. 거의 어떤 공공이나 비밀 비슷한 게 뭐냐면 어디서 여론조사를 공표금지 기관이죠. 여론조사 네. 공표금지 기관에 어디서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다. 지지자들이 빨리 와라.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작업 내지 공작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공표 수단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 그 공표 수단만 제한하면 네. 실효가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쫙 그러니까 퍼뜨릴 수 있는 수단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깜깜이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장난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곡된 정보가 오히려. 더 통용되고 네.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선거법 자체가 취지가 그러니까 이게 뒤틀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학자들은 분석을 하면서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기성 기득권 정당의 담합에서 찾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신생 그다음에 어떤 신진 네. 이들의 어떤 진입을 막기 위해서 기득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이 단적인 예가 요새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폭과 의원이 아니라 정치 지망생이 할 수 있는 게 총선 전에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얘기 네. 많이 나오잖아요. 총선 때마다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논의를 다시 정리해주죠. 이거는 이제 정당 문제고 네. 지금 오늘 우리의 이제 이야기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문제로만 네. 네. 제안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풀어가고자 하는 거니까 유권자들이 사실은 자신의 참정권 행사라고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네. 충분한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예가 투표 인증 제한이라든지 네. 이런 거 아니냐는 네,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현행 그 선거법에서 하고 있는 참정권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 녹여내고 있는 거에 대한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좀 돼야 돼요. 그죠,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선관위나 이렇게 규제를 하는 당사자들 입장은 투표는 하지만 누굴 투표하거나 정치적 성향은 드러내지 마. 이건 근데 말되지 않은 거예요. 투표소에 갈 때는 이미 나는 누구를 뽑고 싶어서 간다라는 게 정해졌으니까 가시는 거고 그거를 그 연장선상에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것과 이제 잘 양립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좀 우리 사회가 다시금 정치색을 드러내는 거에 대한 금기 여기서는 좀 벗어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법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게 너는 조용히 투표소에 가서 조용히 그것도 조용히 한 표 행사하는 게 참정권의 전부야. 그렇게만 하고 와. 막 이런 느낌. 네. 그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되게 많이 이질감을 좀 느끼고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SNS를 통해서 이제 투표 인증샷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가서 투표를 하는 거는 그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투표는 자기 정치 지향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투표하는 건 멋지지만 정치색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야. 맞아.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사회에. 저희 굉장히 어색해요, 이게. 이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귀착되는 문제는 선거법 이제 개정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건데 네. 아까 이제 잠깐 뭐 얘기했지만 정치권에서 알아서 네. 풀어줄 것 같지는 솔직히 않은데요. 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대선 주자들 토론하는 거 보면서도 이게 누가 생각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인가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더 나쁜 놈이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선거악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정치색을 드러내는 건 그만큼 불편한 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헌법상 기본권을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네. 그 왜 이제 그 나오냐면 결국은 사회 그러니까 공동체를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의지의 표현. 네. 그걸 막으면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에 이미 정치성을 듬뿍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나 반대 여부는 표현하면 안 된다는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예요. 그거는.
그렇게 보이죠.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0대 여성분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색을 드러내냐 그랬더니 일단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되게 금기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충돌의 지점이 될까 봐. 근데 심지어는 교제를 할 때도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도 이제 집회를 나가자고 해서 이 탄핵 국면에 남자친구가 나가자고 해서 이제 본인은 탄핵에 찬성을 하는 집회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같이 공유하거나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금기시하는 게 꼭 선거 국면이 아니어도 일상의 관계를 훼손할까 봐 주저하는 측면이 있구나 좀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뭐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 정치적 표현을 하면 표현을 막는 게 아니죠. 그 표현이 일탈을 해갖고 네. 행동으로 가고 그 상대를 어떤 그 위협하고 제압하는 행동으로 가면 그게 문제인 거지. 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공론인데 공론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의 정책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해서 거기서 말이 뒤섞이면서 토론이 되게 만드는 게 공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책 표현의 자유는 더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보면 최근 한 1년 아니면 2, 3년 됐을까요? 개인적인 수준에서 정치적인 견해나 지지 정당이나 지지 정치인을 밝히는 걸 좀 금기시하는 게 좀 더 확산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아마 이제 시대 배경에는 정치 양극화가 네. 정서 양극화로 치달아 버렸기 때문에 네가 누구를 그래? 그럼 너는 나하고 다르네? 하고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경멸하고 혐오하고 아예 대화를 안 섞으려고 하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말이죠. 예전에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 우리 가족 모임을 한번 했다가 멱살잡이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이후로 이제 암묵적으로 정치 이야기는 금지가 됐거든요. 가족 모임에서. 근데 저는 늘 바랍니다. 건강하게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이번에도 할머니 생신이어가지고 다 같이 모였는데 그 누구도 정치 얘기 말씀. 지금처럼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 시간에도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사실 그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입을 닫자가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평화로운 방법으로 토론을 더 해야 된다가 사실 해법이 돼야 되는 거죠.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정치 참여의 과정에서 뭔가 좀 비틀려 있다. 그 얘가 이제 투표 인증 제한이라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본 투표일이 사흘 남았습니다. 네.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은 상관없고 사전 투표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본 투표에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저도 결국 근데 끝은 멘트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